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픽 인터뷰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셨고요. 또 좀 낯선 단체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시민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동 중입니다. 촛불 승리 전환행동 상임 대표이신 김민홍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촛불 승리 전환행동 그거는 이제 어떤 낯설다기보다도요. 단체인지. 이름을 좀 바꿔서 그래요. 아, 네. 지난 몇 달 동안에 이제 대선 기간에 바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꾸준히 현수막 행동도 하고 집회도 하고 개혁과 전환 촛불 승리 촛불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는 좀 폭넓게 전환 행동이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 시민 사회가 특히 이제 윤석열 차기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단지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넘어서서 우리 기후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어떤 이 전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모여서 결성된 것이 바로 전환 행동입니다. 그렇죠. 촛불 승리는 네. 이제 그 앞에 붙어 있는 관용구 같은 것인데 승리해야 되겠죠. 네. 네. 그 전환이라는 건 지금까지 패러다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또 지속 가능하려면 새로운 맞습니다.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네. 포부셨군요. 우리 우리 사회 의식대로 도도 괜찮을까? 그리고 네. 우리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도 괜찮은 걸까? 이런 것들을 아주 깊게 본질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운동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정치 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네, 조직이라고 어떤 할 수가 분이 있어요. 김민웅 네. 교수님 핵사이다 부탁드린다고 뭐 엄지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수고 많으시다고 하고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듣고 싶은 얘기는요. 네. 지금 차기 정부의 일꾼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그렇죠. 시간인데 네. 언론 보도도 뭐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도 있는데 일단 한 명이 낙마하긴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했죠. 그렇죠. 네, 김인철 교육부 장관인데요. 후보. 장관 그렇죠. 후보자 그렇죠. 이분은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인상은 이게 도대체 이 국정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공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게 입증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인으로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기 사리 사욕보다는 이제 공적인 그러한 가치관, 태도 이게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점검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걸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과는 별로 관계도 없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공적 자금을 거의 자기 돈처럼 쓰는 네.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공적인 가치나 태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나온 얘기로만 보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우려스러운 것은 국정을 맡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과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과 상식을 구원해건 차기 정권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돼요. 근데 교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게 저는 네. 비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분들은 공직을 맡을 때는 좀 공직. 다른 차원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의 경우도 얘기를 해 보자면 고위공직자가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네. 자기 직업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니까는 뭐 그런 데 갈 수도 있어요. 김현정 그런데 같은데요, 거기서 법률에서. 끝내야 되죠. 네.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 상당할 뿐만이 아니라 네. 또 특히 이제 김현장이라는 로펌 자체가 한국 정치와 관련해서 외국 자본들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활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또 그런 이해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도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입증한 바가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이제 회전문 인사를 해서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회전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런 능력이 여기저기서 쓰임 받는다는 차원에서는 원론적으로는 뭐 그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네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회전문의 성격이죠.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발언도 했죠. 론스타를 위해서 일하는 로펌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네, 했어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도 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네.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ISD라고 해서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를 봤다면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 제도가 이제 IMF 관련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반대했지만 결국은 관철이 된 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서 5조 원대의 소송을 지금 걸었습니다. 조만간 재판 결과 10년 끌었는데 곧 결론이 날 참이에요. 여기에 이제 김현장 또 론스타와 관계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한덕수 총리 후보죠. 그렇다면은 국민의 혈세가 5조 이상이 손실될 상황인데 한국 정부 섰던 사람이 그렇죠. 갑자기 국무총리가 그렇죠. 되겠다니 한국 정부를 공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소송에 관련된 있는 사람이 다시 한국 정부의 최고 고위직을 맡는다?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에 그대로 계속해서도 뭐 문제가 없는 거고 왜 뭐 비난받을 일이냐 그러는데 뭐 비난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지만 네. 지금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관계는 국민 전부가 다 알아버렸는데 대통령 다음에 최고 임명직에 가겠다? 본인의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네. 한덕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좋다는 자리 김현장 고문 4년 동안 18억 주는 자리 그만두고 총리로 봉사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네. 두 번째. 김현장에서 고문 활동을 했던 건 일종의 공공외교였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외교의 성격을 전혀 모를 뿐만이 아니라 호도하는 것이죠. 공공외교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까요?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이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그다음에 그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용도 설명하면서 국가의 정책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튼튼하게 지지를 받는 그런 활동을 얘기를 하죠. 공공성이 그런 있어야 것을 되겠죠 외교가. 그런 걸 그렇죠? 했나요? 네. 한 바가 없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공공외교를 했다는 자기 실적도 얘기를 내놓으면 돼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분의 생각을 보면 과거에 이제 IMF 관리 체제에서 국가가 위기가 처해졌을 때 내가 국가 구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일종의 공공외교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능력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난리지? 뭐 이런 태도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 능력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걸 보면 자신이 얘기한 대로가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보면은 이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도 개입을 했고 또 그다음에 이 소송 과정에서도 김현장이 개입한 것은 뭐 드러나 있고요. 그 김현장의 고문이었고 이 고문으로 이제 그 로펌이 그분을 모셔간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영향력에 대한 신뢰와 회사에 돈 벌려고 간 거죠. 신뢰와 네.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럼 뭘 했겠느냐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돈 벌고 여기서는 권력을 갖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로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아주 굉장히 불투명한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뭐든지 다 갖고 싶어하는 대단히 탐욕적인 그러한 뭐 인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이 만약 출중하다면 국정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죠. 능력이라 하는 것은 가치를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친일 부역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였죠. 네.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시험에 합격했고, 네. 그래서 이런 육군사관학교도 태도가 다니고, 이런 태도가 공직자 선발에 있어서는 대단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치와 능력이 균형 있게 있으면 그게 최고이고요. 네. 능력이 혹시 실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치로 관련한 사람 밑에서 실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총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위공직자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이런 점들은 국민들이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특히 총리 후보자는 더 심각하다는 거고요. 심각하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네.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했는데 연기돼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네.
후보자 입장에서는 약간 위축된달까? 뭐 국회 가면 의뢰 뭐 인사도 좀 고개도 조아리고 이러는데 인사도 하고요. 한덕수 후보자는 굉장히 뻣뻣한 태도였고 이제 야당인데 민주당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보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나가도 너무 나가신 거다 이렇게 오히려 약간 적반하장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자신감이죠.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뭐 문제될 건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에 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 품격, 격조, 그리고 겸손, 그리고 공적 헌신으로 살아왔던 삶에서는 그런 태도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야 하고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태도라고 한다면 향후에 국정 운영할 때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바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그렇죠. 일반 국민들에게는 더할 거다. 그리고 네.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게 이미 덮을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론스타를 돕는 로펌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한다면 왜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거는 어디까지 맞느냐 하면 공직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 때까지는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이 이 공직도 보통 공직이 아니잖아요. 최고위 공직이잖아요. 임명직으로서는 거기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국민들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국무총리가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뭐 그런 자리죠. 유고 이전에라도 네, 그렇죠. 국가의 경영 자체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시장이 뭐 엄청나게 개방이 돼버렸고 네. 이런 과정에서 위기에 처했던 많은 소중한 우리의 기업들이 부실 판정을 받게 됐고 이 부실 판정에서 특히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BIS라고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비율 자체가 조작된 것도 이번에 좀 드러났고 이런 과정에서 이 론스타라고 하는 샤크라 그러더라고요. 상어. 네. 투기자본으로서 적대적인 합병이 아주 전문인 그러한 기업들을 이 자본시장에서 놀게 하는 데에 조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기재재 장관 후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의 이 내각의 구성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기자재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총리, 기자재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가 누구에게 방어망이 뚫리게 될까요? 이 로펌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은 론스타나 또는 김앤장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의 보호망을 뚫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조력한 사람이 한국 경제의 방어망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까? 이미 네. 과거에 살아왔던 자체가 별로 거기 관심이 없을 거고. 김현장 같은 네. 법률에서는 뭐 꼭 다국적 기업이나 투기자본만 대리하는 건 아니고 돈 주는 네. 데를 대리하는 회사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영혼도 없고 네, 국적도 네. 없고 돈 되면 일을 하는 데인데 거기까지는 공직 뭐 후보자는 그렇다고 그러면 좋아요. 안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공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갔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죠. 네. 근데 무슨 또 뭘 하고 싶어서. 근데 궁금한 네. 거는요.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윤석열 차기 정권의 본질과 성격은 뭐냐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연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면 누구나 더 잘하고 싶어지잖아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일반적으로는. 뭘 잘하고 싶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분들을 총리 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까요? 자, 그러니까는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찰이라고 하는 공적 조직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권을 쥐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선자 스스로도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인수위를 통해서 맨 처음 했던 작업을 다 기억하잖아요. 집무실, 관저 그렇죠. 이런 걸로 네.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국가의 재정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이 던져졌어요. 이런 리더십 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면면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밥에 그 나물이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지기보다는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를테면 생각하게 뭐 되는 것이고. 국가를 사익 추구의 하나의 도구로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사회 건가요? 추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론스타의 경우를 봐도 이게 외국 자본에게 한국 자본 시장이 털리는 것이고 그것을 국가가 규제에 반하는 형태로 제도적으로 허용해버리는 과정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뭐 엄청난 문제죠. 단순히 사회 추구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전체와 국가 경제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방어망이 뚫리는 이런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저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수익을 네. 30년 동안 보장해주고 그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그래도 그 수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니까 괜찮은데 거기에 약탈 자본이랄까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손님도 없는 수익도 안 나는 거를 뭐 30년 동안 보장 받으려면 지방 정부나 또는 당연하죠. 중앙 정부가 그 요금을 대줘야 되고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길을 터주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앉아서 재산을 뺏기게 되는 뿐만이 사태가 아니라 벌어진다는 지금 거죠. 이제 나오는 네. 게 이제 말은 좀 약간 뒤집었습니다만 네. 한 점 독점 체제를 깨겠다. 그런데 정기 민영화는 아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게 반론을 폈어요. 그런데 독점 체제를 깨면 누군가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무슨 뭐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 무슨 협동조합이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대한 네.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 거기는 민영화라는 이름의 대자본에 의한 사유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사유가 진행되는 것은 그냥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공공재를 인수하는 거예요. 국가의 그렇죠. 전기 없이 공공재는 못살 수 국민의 없는. 자산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 지하철도 그렇지만은 수익이 안 맞아도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는 유지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만약에 전기가 그리고 그런 이 대자본의 사유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료 인상은 뭐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좌절될 텐데 향후에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체제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입구도 못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 아이고. 전체가 전 세계의 변화나 전환의 속도나 내용에 비해서 엄청난 후진적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단순히 부패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대외 약탈적인 자본에 의해서 한국 자본 시장이나 경제가 이른바 털리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미래의 설계도 자체도 말하자면 엎어진다. 그래서 위기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국민 부담이 커진다면 만약 현실화된다면 네. 어떤 국민도 바라지 않을 텐데 참 걱정되는 사태이고요. 시간이 뭐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예, 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또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한동훈도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의용 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기재부 장관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들의 특권 체제를 통해서 뭔가를 다 이루는 사람들이죠. 공통점이, 네. 네, 그리고는 그 내용을 보면 뭐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도 그렇고요. 법인카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아름아름 끼리끼리의 어떤 이 계급적 결속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대물림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국 장관의 경우에 있어서 표창장 하나 가지고 난리를 쳐서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거의 뭐 인권 유린에 한 가족을 도륙하다시피 했던 그런 근데 뭐 처음 과정을 보는 우리가 다 수사였습니다. 알고 네. 있는데 이거 뭐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이거는 반드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혐의가 국민들 앞에서 철저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네,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교수님. 그런데 생각해봐야 이제 될 것 같아요. 정말 맞춰야 되는데 네. 걱정만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들께 걱정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죠. 이제 국가가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네.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낙마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당연하죠. 정상화해야 네, 된다. 당연한 네.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뭐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총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총리가 낙마하게 될 경우에는 장관 재청권 자체가 주체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그다음 후속 작업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서 윤석열 차기 정권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판단과 기준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국민적 비판과 도전에 처할 것이다. 네, 시민들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 네. 야당이 될 민주당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